여기 워싱턴 DC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충격적인 보고서 하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미국인 법률 전문가가 있습니다. 30년간 세계 각국의 법체계를 연구해온 그는 한국의 모 기관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단 이틀 만에 일어난 믿기 힘든 결정,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그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사례와도 다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세계 최고의 법률 전문가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사건의 진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더구나 이 사건의 배후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세력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미국 연방대법원과의 비교도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카터라고 합니다. 아침 햇살이 워싱턴 DC에 있는 제 사무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책장에 꽂힌 법률 서적들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저는 손에 익은 좋아하는 펜을 집어들고 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해 보려는 거였죠. 저는 데이비드 카터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법을 연구하고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일해온 법률 전문가로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잠시 손을 멈추고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에는 워싱턴에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푸른 하늘 아래 위엄 있는 기둥들을 자랑하며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최근 한 동료가 보내준 한국 헌법재판소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두 건물은 외형적으로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법을 수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 나라의 법체계를 연구하면서 공정하고 정직한 법원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국가가 직면하는 도전 과제라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 저는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특히 신경이 쓰여요. 이 문제는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법 시스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주목하고 있는 사건은 최근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판결이에요. 바로 한국방송기관을 이끌던 이진숙 씨의 탄핵 결정이었죠.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단 이틀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점 때문이에요. 일지를 쓰면서도 계속 이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떻게 단 이틀 만에 한 사람을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번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4명의 판사가 있었어요.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그리고 정계선 판사였죠. 이들은 이진숙 씨의 행동이 방송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펼쳐진 메모와 연구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단 이틀 만에 그렇게 심각한 신뢰 손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깊이 파고들수록 이 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을 알게 됐어요. 저는 수시간 동안 보고서를 읽고 한국에 있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문영배 판사가 특정 정치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이었죠. 이 내용을 일지에 적으면서 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때로 판사들이 개인적인 신념을 판결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곤 하니까요. 더 깊이 조사할수록 걱정되는 점들이 더 많아졌어요. 다른 판사들, 그러니까 이미선 판사와 정정미 판사 역시 특정 정치 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법관이란 어떤 경우에도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배워왔기에 이런 사실들이 더욱 신경 쓰였어요. 오랫동안 법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운 게 있어요. 법원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판사들은 공정하게 법을 따를 것을 맹세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요. 정치적 이유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죠.
제 책상 너머로 보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을 바라봤어요. 이 건물은 모든 나라가 공정하고 정직한 사법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줬어요. 오늘 일지를 마무리하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이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해가 저물면서 사무실 안에 주황빛 노을이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일지를 덮었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저는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계속 지켜볼 거예요. 법을 연구하고 실무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사건들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원이 정치가 아니라 법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제 사무실에서 한국 뉴스를 보면서 가끔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은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이런 법원들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결정을 내리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은 TV방송과 뉴스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운영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기관을 이끌던 사람이 바로 이진숙 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진숙 위원장은 막 새로 취임한 상태였어요. 겨우 이틀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정부의 일부 사람들이 그녀를 자리에서 내쫓으려 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탄핵이라고 해요. 마치 선생님이 뭔가 잘못해서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과 비슷한데 이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이 사건이 벌어지자 헌법재판소의 판사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진숙 위원장이 자리를 지켜야 할지 아니면 물러나야 할지 판단해야 했죠. 여기서 4명의 판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저는 이들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내린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거든요. 이 4명의 판사는 이진숙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그들은 판결문에서 그녀가 방송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겨우 이틀 동안 근무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이런 결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도 같은 의문을 가졌어요.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경험한 바로는 판사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해요.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특정 팀을 더 좋아하더라도 공정하게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과연 판사들이 진짜로 사실을 보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결정을 내린 건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들의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판사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와 긴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중요한 사실은 단 하나였어요. 이진숙 위원장이 그 이틀 동안 정확히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죠. 이걸 보면서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종종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법원 판사들 역시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닌지 의심받을 때가 많거든요. 이 판사들에 대해 더 알아볼수록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조사해보니 이 판사들은 특정 정치 세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마치 야구 경기에서 심판이 특정 팀 감독과 절친한 사이라면 그 심판이 정말 공정하게 판정을 내릴까 걱정되는 것처럼요. 저는 몇몇 한국 법률 전문가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봤어요.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명확한 잘못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 이틀 만에 한 사람을 자리에서 내쫓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더 해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어요. 이 판사들의 결정은 단순히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즉, 한국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사들이 정말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판사들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오직 사실과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믿어요. 이 사건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판사들의 결정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달되는 뉴스와 정보가 바뀔 수도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어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지, 어떤 뉴스를 들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규칙을 바꾼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결이 바로 그런 중요한 문제와 연결돼 있었어요. 이 사건과 관련된 문서와 뉴스 기사들을 다시 들여다볼 때마다 저는 좋은 판사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좋은 판사는 공정한 부모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형제끼리 다툴 때 부모가 한쪽 편만 들면 안 되잖아요.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편을 들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판단해야 해요. 이 4명의 판사가 내린 결정과 그로 인해 벌어진 일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판사들이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늘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법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감시가 법 체계를 강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의 헌법재판소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초창기 시절이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공정한 선생님이 시험을 채점해야 하듯이 한 나라에서도 공정한 판사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요. 오늘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몇몇 판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법률 전문가로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판사는 마치 스포츠 경기의 심판과 같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일부 판사들이 규칙을 공정하게 따르기보다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친분 관계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문영배 판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판사 중 한 명이에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특정 팀 감독과 절친한 사이라면 사람들이 그 심판이 편파적인 판정을 내릴까 걱정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문 판사는 특정 정치 집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집단은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흔히 이런 정치 집단을 좌파 성향이라고 부르죠. 조사를 하면서 이미선 판사와 정정미 판사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이 두 판사도 문영배 판사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들도 같은 좌파 성향의 정치 집단과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쉽게 말하면 같은 경기에서 여러 심판이 모두 한 팀의 감독과 친한 상황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제 고향인 미국에서도 종종 발생해요. 저도 우리나라 대법관들에 대한 논란을 많이 봐왔어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대법관들이 정치적 친분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닌지 걱정하곤 해요. 예를 들어 브렛 캐버노 같은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됐을 때 많은 미국인들이 그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닐지 우려했어요. 한국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젊은 법학도들을 가르칠 때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요. 저는 학생들에게 판사는 중요한 비밀을 맡은 사람과 같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 비밀을 지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가르쳤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부 판사들이 이 중요한 원칙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여서 걱정이 돼요.
특히 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 판사들이 함께 내리는 결정들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방송 책임자 이진숙 씨에 대한 판결이 좋은 예예요. 문영배 판사를 포함한 4명의 판사가 그녀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그들은 그녀가 방송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녀는 취임한 지 고작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법을 오랫동안 공부해온 저로서는 이 판결이 이렇게 빠르게 내려진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제가 법률 분야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은 훌륭한 판사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판사는 마치 탐정처럼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해요. 친구나 정치적 동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급하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죠.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판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상황이 한국의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예요. 시민들은 매일 법원이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제 한국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고 해요. 마치 학생들이 선생님이 공정하게 성적을 매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불안해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 나라의 법률 시스템을 연구해 본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은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해요. 판사들이 개인적인 관계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마치 요리에 잘못된 재료를 넣은 것처럼 전체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어요. 법체계는 깨끗한 물처럼 맑고 공정해야 해요.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죠. 앞으로도 계속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정한 판결이 왜 중요한지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에서든 판사들은 자신이 맡은 특별한 의무를 잊지 말고 매 순간 정직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믿어요. 저는 어느 저녁 사무실에서 한국 헌법재판소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걱정이 커졌어요. 저는 오랫동안 법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판사들이 공정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상황을 보니까 마치 조각이 제대로 맞지 않는 복잡한 퍼즐 같았어요. 우선 정치적 사법 카르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볼게요. 친구들끼리 항상 같은 의견을 가지는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서로의 생각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냥 같은 편이니까 무조건 동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판사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제가 조사하면서 찾아낸 자료들을 보면 이 판사들이 여러 정치단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이 보였어요.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 얽혀있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연결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새로운 관계가 보였어요. 판사들은 스포츠 경기의 심판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정 팀을 몰래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끌었던 건 이 판사들이 어떻게 임명됐는지였어요. 미국에서는 판사를 임명할 때 그 사람의 경력과 공정성을 철저히 검토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판사들이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친한지, 어떤 정치단체에 속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영배 판사와 다른 판사들에 대한 자료를 오랜 시간 동안 읽어봤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판사들이 법보다는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 판결을 내릴까봐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었어요. 계속 조사할수록 사람들이 왜 불만을 가지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판사들이 내린 중요한 판결들이 한쪽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보였거든요. 마치 농구 경기에서 심판이 계속해서 한 팀에게만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되면 경기가 공정할 수 없겠죠.
알고 보니 이 판사들 중 일부는 법조인이 되기 전부터 특정 단체에서 활동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체들은 나라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일반 시민이 정치적 신념을 가지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판사라면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법과 사실만 보고 판단해야 해요. 이런 의혹을 더 확실히 느끼게 해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진숙 사건이었어요. 그녀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해임된 일이었죠. 제가 알기로 보통 누군가를 해임하려면 충분한 조사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판결이 공정했는지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법원이 내린 여러 판결을 살펴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보였어요. 이 판사들은 대체로 비슷한 결정을 내렸고 그 판결들은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특정한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처럼 보인다는 거죠. 제가 법을 공부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강한 법 체계를 가지려면 판사들이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 입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판사는 마치 새하얀 종이를 보듯이 사건을 바라보고 오직 사실과 법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과연 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법체계는 마치 나라의 기초 같은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법원을 믿지 못하면 그 위에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겠죠. 저는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의 법원을 연구해온 법률 전문가로서 한국의 판사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이들의 배경을 조사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걱정이 커졌어요. 우선 문영배 판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공공기록을 살펴보다가 우리법연구회라는 단체와 그의 밀접한 관계를 발견했어요. 이 단체는 강한 진보 성향을 가진 곳으로 특정 정치적 이념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다 문득 예전에 교수님께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판사는 축구 경기의 심판과 같아야 한다고요. 어느 한쪽 팀을 편들면 안 된다는 뜻이었죠.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문 판사의 판결 기록을 더 살펴보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 사건에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인맥이나 정치적 신념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어요. 이어서 이미선 판사의 배경도 조사해봤어요. 문 판사와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특정 정치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저는 노트에 메모를 하면서 그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데 이런 배경이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했어요. 마치 선생님이 자신과 같은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만 높은 점수를 준다면 그 반 학생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느껴졌어요. 그 다음으로 정정미 판사의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녀의 이력을 쭉 살펴보니 일정한 패턴이 보였어요. 판사가 되기 전부터 정치단체의 회의에 자주 참석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물론 누구나 정치적 신념을 가질 수 있지만 판사는 법정에서 이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고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것처럼요. 조사를 계속할수록 한 가지 분명해졌어요. 이 판사들은 단순히 우연히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같은 정치적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 듯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사법체계를 연구해 왔는데 이런 상황은 법원의 중립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법 체계를 다룬 옛 교과서를 꺼내 다시 읽어봤어요. 그 안에는 헌법재판소 판사는 반드시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과 비교해 보니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이 판사들의 최근 판결 자료를 추가로 받아봤어요. 그 중에서도 이진숙 씨의 사건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판사들은 그녀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그녀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겨우 이틀 만에 한 사람의 자격을 판단하는 게 과연 공정한 결정일까요? 상황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각 판사의 임명 시기, 중요한 판결이 내려진 시점, 그리고 그들이 정치단체와 만난 기록들을 정리해봤어요. 그 결과 하나의 뚜렷한 패턴이 드러났어요. 이 판사들은 정치적 동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자주 내리고 있었어요. 이런 현상이 제가 연구했던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비교될지 생각해봤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판사들은 자신이 공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려 하죠. 그런데 한국의 일부 판사들은 법보다 정치적 신념을 더 우선시하는 듯 보였어요. 이 모든 증거를 보면서 앞으로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판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법원 자체를 믿지 않게 될 거예요. 마치 학생들이 선생님의 성적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시험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몇몇 판사들의 논란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 전체의 건강성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판사가 법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마치 불안정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판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판사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가? 스레니아, 판결을 명확하게 설명하는가? 쉥, 자신의 신념과 다르더라도 법을 따르는가? 이런 질문들은 중요해요. 판사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니까요. 책상 위에 흩어진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느꼈어요. 분명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어요.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그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부터 시작되니까요.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국민들은 이 판사들에 대한 문제를 알 권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정한 사법 시스템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것이어야 하니까요. 워싱턴 DC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어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들이죠. 서울의 아름다운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 두 나라가 참 비슷하다고 느끼지만 동시에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대해 알게 된 사실들이 걱정되기도 해요. 저는 오랫동안 법을 공부해왔기 때문에 판사들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법제도를 떠올려 보면 문제점도 보이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여요. 가장 큰 문제는 일부 판사들이 법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특정 팀을 더 좋아한다고 해서 그 팀이 이기도록 돕는 것과 같아요. 그런 건 누구에게도 공정하지 않죠. 문영배 판사와 다른 판사들의 상황이 저를 깊이 걱정하게 만들어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체계를 연구하면서 판사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을 판결에 반영할 때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국민들은 법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해요. 한국의 동료 법조인들과
헌법재판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요. 그들은 많은 한국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일부 판사들이 이른바 정치사법 카르텔의 일원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죠. 즉, 이 판사들이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기보다 특정 정치 세력을 돕기 위해 함께 움직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대법원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가졌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이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진숙 사건이에요. 그녀는 단 이틀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하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단 이틀 만에 그만둘 만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사건의 사실보다 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한국의 법제도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국민들이 판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걸 설명할 때 보안 카메라를 예로 들어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으면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요. 또한 한국 국민들은 판사들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만들 방법을 더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판사들이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는지 감시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한국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면 판사들이 판결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판사들의 활동을 점검할 수도 있겠죠. 저는 한국에서 판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떠올려요. 이들이 법과 원칙을 따르는 훌륭한 판사들의 모습을 보며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판결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민주주의든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 신뢰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느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여요. 많은 한국 국민과 법률 전문가들이 문제를 지적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죠. 이는 미국 역사에서도 법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힘을 모았던 때를 떠올리게 해요. 이 상황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면서 성공적인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그려봅니다. 모든 한국 국민이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상상해요. 법을 깊이 이해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판결을 내려온 사람들이 판사로 임명되는 미래를 떠올려요. 무엇보다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국의 법제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법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해요.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한국이 이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어요. 미국이 오랜 시간 동안 법원을 발전시켜 온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 컴퓨터 옆에 쌓인 신문 더미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이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변화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일은 차가운 아침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뉴스를 읽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탄핵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스포츠팀의 주장이라면 팀원들이 여러분이 규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일을 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주장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란 말입니다.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서울의 거리는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러 가고 학생들은 학교로 향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로 뻗어 있었고 길거리 음식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가 공기 속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제 사무실 창문 밖으로 미국 국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까운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를 위해 주로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군사훈련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화재 대피 훈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군사훈련은 훨씬 더 중요한 연습입니다. 두 나라의 군인들이 함께 협력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고 왜 이 군사훈련이 그렇게 중요한지 써내려갑니다. 여러분과 가장 친한 친구가 학교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연습하는 것처럼 군사훈련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훨씬 더 크죠.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이유는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당의 자리를 잃게 되면 이 중요한 군사훈련도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갑자기 멈추는 것과 같아서 그건 안전하지 않겠죠? 제 벽에 걸린 지도를 보며 손끝으로 한국에서 북한까지의 경로를 따라 그어봅니다. 이 두 나라는 어려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잘 지내지 않는 이웃처럼 말이죠. 군사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를 대비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고 있을 때 헬리콥터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미국과 한국이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들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메시지를 읽어봅니다. 그중 일부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가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일부는 그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학급 회장 선거에서 반 친구들이 누가 회장이 되어야 할지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그러나 이번 의견 차이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책상 위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저는 이 상황이 단지 한 사람이나 한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마치 큰 퍼즐처럼 각 조각이 다른 조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협력할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본과 중국과 같은 인근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의 노트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유지할까요? 군사훈련은 계속될까요? 한국과 미국의 우정은 계속 강하게 유지될까요? 이러한 큰 질문들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이 우리 세상이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물결처럼요. 저는 이런 일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지켜보고 배우며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두에게 평화로운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책상에 앉아서 지난번 한국 방문 때 찍은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세계 정치에 대해 수년간 연구한 외국 전문가로서 저는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되는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설명해야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봤던 군사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두 군대가 마치 잘 맞춰진 댄스팀처럼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언덕에 서서 탱크들이 들판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헬리콥터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군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이런 훈련은 매년 여러 번 이루어지고 두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훈련에서 만난 한국 군인 민호를 생각합니다. 그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줬습니다.
이 훈련들이 우리 집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줘요 라고 간단하게 말했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 훈련은 한국을 지키는 방패 같은 존재이며 동시에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이 항상 한국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멀리 있는 미군 기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의 군인들은 매일 훈련하며 필요할 때 한국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한국군과 협력하는 법을 배웠는지, 함께 식사를 하며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서로를 지키기 위해 훈련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마치 큰 퍼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한 조각을 움직이면 다른 조각들이 모두 영향을 받죠.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군사훈련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스포츠팀에서 정기적인 훈련을 빼는 것과 같아서 큰 경기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그 경기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벽에 걸린 또 다른 사진을 봅니다. 그 사진에는 한국과 북한의 경계선이 보입니다. 그 경계 지역인 비무장지대 DMZ는 세계에서 가장 철저히 경비가 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 번 그곳을 방문했었고 그때마다 한국과 미국 간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경계를 서는 군인들은 군사 훈련을 통해 얻은 훈련 덕분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 폰이 울리며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메시지가 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합니다. 군사훈련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달라질까요? 저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실 아무도 그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이런 변화가 여러 가지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만들고 있는 무기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북한은 자주 그 무기들을 한국 근처 바다로 쏘아 테스트하곤 합니다. 군사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그 무기들에 대응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이런 훈련이 없어진다면 두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함께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 연구와 정부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트럼프는 북한과의 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김정은 북한 지도자와 몇 차례 만났었죠.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가 북한을 기쁘게 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민호 같은 군인들이 이러한 중요한 훈련 없이 얼마나 위험에 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듭니다. 저는 제 노트와 연구 자료를 정리하면서 더 큰 그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훈련은 단순히 군인들이 함께 훈련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돕는 친한 친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훈련이 중단된다면 다른 나라들이 이 우정이 약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각국이 어떻게 협력하여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는지 지켜봐 왔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파트너십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강한 것 중 하나입니다. 군사훈련은 친구들 간의 약속과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돕겠다는 약속이죠.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훈련이 중단된다면 그 약속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녁 뉴스에서 탄핵 절차에 대한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보통 이 시기에는 한국과 미국이 겨울 군사훈련을 계획하는 때인데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만났던 군인들, 민호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저는 이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것은 훈련에 참여하는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한국과 미국 간의 강한 우정 덕분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면밀히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북한에 대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세계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 바로 옆에 있는 이 신비한 나라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북한에 대해 제가 아는 것들과 그것이 윤 대통령 탄핵 이야기에 왜 중요한지 공유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밤의 위성사진을 보면 한국은 도시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환하게 밝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둡고 수도인 평양에 몇 개의 불빛만 보입니다. 이것은 북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한국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 잘 보여줍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201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매우 어린 나이에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도자가 같은 가문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마치 왕국처럼요. 이는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한국과는 매우 다릅니다. 저는 북한이 우리 지역의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연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한 가지는 북한이 위험한 무기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매우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과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함께 협력해서 안전을 지키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군사훈련은 큰 연습과 비슷합니다. 학교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할 때를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이 군사훈련도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군인들이 북한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를 대비해 함께 훈련을 합니다. 몇 년 전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사훈련을 하고 경고를 하는 대신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만나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만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친해지면 북한이 위험한 무기 만들기를 멈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3번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가 전쟁보다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북한이 진심으로 변하지 않고 여전히 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미국과 밀접하게 협력하겠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군사훈련을 지지하고 그것이 북한의 무기에서 한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즉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면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새 지도자는 미국과 군사훈련을 많이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다루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모두의 안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봅니다. 군사훈련은 한국을 비로부터 지켜주는 우산처럼 느껴집니다. 비가 안 올 때 우산을 치워버리면 비가 다시 올 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그들은 이 군사훈련을 특히 신경 써요. 가끔은 이 훈련에 대해 화를 내면서 그것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다른 때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서 자신들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종종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났을 때 그들은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담이 끝난 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이 왜 중요한지 이해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그것은 한국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얼마나 자주 할지, 심지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북한의 뉴스를 읽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일부 조각이 빠져 있어요. 북한은 외부 세계에 정보를 많이 제공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힌트를 조심스럽게 찾아야 합니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마치 오래전에 말을 끊은 가족처럼요. 그들은 같은 언어를 쓰고 많은 역사를 공유하지만 각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계속 연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직위를 잃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미국과 어떻게 협력하며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아침 신문을 펼쳐놓고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신문 제목들이 모두 윤 대통령과 그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네요. 한국 정치에 대해 공부하는 외국 전문가로서 저는 이 일이 모든 관련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리고 그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이라는 단어가 신문에 커다랗게 계속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처음 배웠을 때가 기억나네요.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면 국민의 대표들이 그를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탄핵이죠. 지금 이 신문들을 보면서 저는 이 일이 단지 한 사람의 직위 상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일은 한 나라 전체가 어떻게 변할지를 말해주는 문제입니다. 저는 제 사무실 벽에 큰 한국 지도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지도를 보며 한국에 사는 500길만 명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그들의 대통령이 하는 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중 일부는 윤 대통령에게 만족하고 다른 일부는 매우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윤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점은 이 일이 한국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한국은 혼자서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미국과 협력해서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정말 중요하죠. 제 책상에는 작년에 있었던 군사훈련 사진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는 두 나라의 군인들이 함께 훈련하며 한국을 보호할 방법을 연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훈련은 마치 큰 연습 세션과 같아서 군인들이 어떻게 협력할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러한 군사훈련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들고 군에서 일하는 친구들에게 온 메시지를 읽습니다. 그들도 걱정하고 있네요. 그들은 이 훈련이 두 나라가 서로를 지킬 준비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훈련이 없으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창밖으로 번잡한 거리를 내려다봅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윤 대통령에 관한 결정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훈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북한과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지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북한 얘기를 하자면 제 책상 위에는 남북한이 함께 그려진 또 다른 지도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한때 하나였지만 지금은 서로 매우 다른 나라로 나뉘어 있습니다. 북한은 자주 위험한 무기를 만들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의 연구와 다른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많은 것들이 변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한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특히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를 물러나게 하려는 사람들은 그가 국민들의 일상적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적어둔 노트북을 집어듭니다. 첫 번째로 적힌 건 군사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훈련은 단순한 연습 세션이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 계획하는 큰 작전이죠. 수천 명의 군인들이 배, 비행기, 그리고 다양한 군사 장비들을 사용해 훈련에 참여합니다. 만약 이런 훈련이 중단되면 한국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망을 하나 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힌 것은 한국과 미국 간의 우정입니다. 두 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 돕고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물러나면 이 우정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확신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상황이 단지 한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미국처럼 큰 나라들이 협력 방식을 바꾸면 그것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요. 그 파문이 퍼져나가며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의 도시 불빛들을 보며 일어섭니다. 내일은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공부할 것입니다. 한국과 그 사람들을 아끼는 사람으로서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배우고 계속 지켜보고 그리고 이 탄핵이 한국과 전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저는 세계 정치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만남이 다른 정치적 만남과는 어떻게 다른지 바로 눈치챘어요. 두 사람은 꽤 잘 지내는 듯 보였고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어요. 그는 다른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죠. 심지어 미국과 친하지 않은 국가의 지도자들조차도요. 이는 이전의 다른 미국 대통령들과는 매우 달랐어요.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북한 지도자와는 거리를 두었지만 트럼프는 김정은과 직접 만나기로 선택했어요. 저는 이 만남들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보고서를 읽었어요. 트럼프는 김정은과 3번 만났는데 이는 그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싱가포르, 베트남, 그리고 심지어 남북한 국경에서 만났죠. 이 만남 동안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위협 대신 친근하게 다가가서 위험한 무기 제작을 멈추도록 설득하려 했어요. 윤 대통령은 이 방식에 대해 지지했어요. 그는 이런 접근이 지역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윤 대통령이 트럼프와 현재 미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관계들이 한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이 임기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생기면서 저는 무엇이 달라질지 걱정이 돼요.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에서 많은 지지자를 가지고 있고 그의 북한에 대한 생각이 다시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트럼프는 한미 군사훈련을 싫어했어요. 그는 그 훈련이 너무 많은 돈을 들이고 북한을 화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윤 대통령이 물러나면 트럼프는 이를 기회로 삼아 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주장을 할지도 몰라요. 저는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상황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지도자가 물러나면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알죠. 새 지도자는 미국과 밀접하게 협력하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군사훈련은 두 나라의 안전망과도 같아요. 이 훈련 덕분에 양국군은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협력할지 연습할 수 있죠. 만약 이 훈련이 없다면 미군과 한국군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모르고 마치 스포츠팀이 연습 없이 경기를 뛰는 것처럼 실제 상황에서 잘 맞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중 일부는 트럼프가 다시 기회를 얻으면 김정은과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 합의 내용에는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요. 트럼프는 이전에 군사훈련이 너무 비싸고 불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이러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는 특별해요. 대부분의 세계 지도자들은 김정은과 거리를 두는데 북한은 자주 약속을 어기고 위험한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요. 하지만 트럼프는 김정은과 다른 종류의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는 김정은에게 친근한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김정은을 좋은 친구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저는 세계 정치에 대해 공부하면서 지도자들 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두 나라의 협력 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어요. 만약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생각이 다시 중요해지면 그것이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북한이 여전히 위험한 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게 걱정이 돼요. 설령 북한이 때때로 그만두겠다고 약속해도 말이에요. 이 모든 상황은 복잡한 퍼즐 같아요. 하나의 조각을 움직이면 다른 모든 조각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윤 대통령의 탄핵은 단지 한 사람이 직을 잃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이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미국의 북한 대응 방식을 바꾸려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안전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보면서 이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요.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미국과의 우정 덕분에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트럼프가 멈추려는 군사훈련은 바로 그런 안정감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퍼즐의 모든 조각을 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하는지 이해하게 돼요.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쏟아지는 뉴스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 상황을 지켜보는 외국 전문가로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이제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할지를 바꿀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멀리 미국 군 기지가 보입니다. 매일 아침 보통 저는 한국과 미국 군인들이 함께 군 훈련을 하는 동안 헬리콥터와 비행기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들이 항상 저에게는 안전함을 주었어요. 우리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든든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이 익숙한 소리들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군기지에서 일하는 친구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거기 사람들도 모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두 나라의 군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큰 팀 같다고 해요. 만약 어떤 위험, 특히 북한에서 위협이 있다면 모두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죠. 그런데 군 훈련이 멈추면 그동안 쌓아온 협력과 팀워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는 북한과 김정은과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이 달랐어요. 엄격하게 대하는 대신 김정은과 친해지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똑똑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북한이 그럴 경우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취했던 방식이 여전히 한국에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저는 서울의 바쁜 거리를 걸으며 재킷을 더 여미었습니다. 이제 도시는 예전과 달리 느껴집니다.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사람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화가 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혼란스러워하는 느낌입니다. 저도 그들의 기분을 이해해요. 이 상황은 정말 복잡하고 그 영향이 한국을 넘어서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점심을 먹기 위해 제가 자주 가는 국수집에 들렀습니다. 사장님인 김 여사님은 이곳에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이번 상황은 그 어떤 때와도 다르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야 해요.
그녀는 따끈한 라면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미국 같은 좋은 친구가 있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휴대폰을 보니 북한에 관한 뉴스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위험한 무기를 만들고 있고 군 훈련이 없으면 한국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미국이 한국을 돕는 방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더 큰 어려움을 안길 수 있어요. 저는 중국을 생각합니다. 한국의 큰 이웃인 중국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면 중국은 이 지역에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시아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싸울지에 대한 관계가 바뀔 수도 있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영어 시험 준비 중인 학생들 무리를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이런 나라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일이 더 어려워질까요?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여전히 협력하고 싶어 할까요? 이제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는 온 도시가 반짝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이고 한국은 강하고 성공적인 나라로 성장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이 탄핵 사건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보고서를 위해 제 생각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상황은 마치 큰 퍼즐과 같아요. 군 훈련,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생각, 중국의 이익, 한국 사람들의 꿈, 모든 것이 맞춰져야 하죠. 윤 대통령의 탄핵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이 퍼즐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일을 마치며 내일은 또 다른 뉴스와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무엇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이 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다리며 이 지역에서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모건이라고 합니다. 현재 네이버 다이나믹스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이나믹스는 해군 선박 건조를 전문으로 하는 선도적인 방산업체입니다. 오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지만 정오가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의 현재 진행 중인 선박 건조 프로젝트에 대해 공개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우리 사무실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 프로젝트에 2년 넘게 참여해 왔습니다. 이 선박들은 우리 해군 함대의 중추가 될 예정이었으며 특히 중국의 급속히 확장하는 해군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기술이 탑재될 예정이었습니다. 콘스텔레이션 프로젝트는 우리 팀의 자부심이자 미국의 창의성과 군사력이 결합된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지연과 예산 초과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오늘 우리는 공식적인 발표를 듣게 될 것이었습니다. 전고 12시에 정확히 생중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해군 선박 건조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임무는 해군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말이 가지는 무게를 느끼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 프로젝트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상당한 지연과 예산 초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가 무모한 설계 변경과 임명된 해군 관리들의 부실한 관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무실에서는 조용한 웅성거림이 흘렀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얼굴에 비친 걱정을 힐끗 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현재 행정부에서
해군은 현대 전쟁의 요구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우리의 적들, 특히 중국은 해군 역량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으며 우리는 뒤처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선된다면 저는 해군 조달 과정을 전면 개편할 것을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우리는 운영을 간소화하고 엄격한 감독을 시행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제거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효율적이면서도 강력한 해군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의 부족함을 책임지게 하고 방위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열정을 쏟아부은 콘스텔레이션 프로젝트가 이제는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인 제시카 리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결된 자세로 이 문제들을 즉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해온 일에 대한 자부심, 비판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겠다는 결심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분명했습니다. 지연과 예산 초과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프로젝트를 정상 궤도로 되돌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우리 팀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정, 예산, 그리고 시행된 설계 변경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현재 상황에 기여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해군 관리들이 도입한 설계 수정이 우리의 작업 흐름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선박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졌지만 건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복잡성을 초래했습니다. 각 수정은 추가적인 자원과 시간을 필요로 했으며 우리의 마감일을 더욱 늦추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프로젝트에 참여한 각 부서 간에 명확한 소통 부족이 있었습니다. 오해와 기대의 불일치는 비효율성을 초래했고 이는 지연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과정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초기 비용 추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현대 선박 건조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산 부족에 시달리며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카는 일련의 전략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실에 종합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취하고 있는 단계들과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 프로젝트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안은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소통 채널 강화, 엄격한 프로젝트 관리 프로토콜 도입, 그리고 프로젝트의 실제 범위를 반영하도록 예산을 수정하는 것. 우리는 또한 외부 컨설턴트를 연기하여 우리의 프로세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몇 주간의 준비 끝에 우리는 우리의 제안을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초조했지만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고 지원이 따를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바랐던 소식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우리의 계획을 승인하며 우리의 헌신과 투명성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이 승인은 큰 안도감을 주었고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콘스텔레이션 프로젝트를 되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우리는 변화를 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선된 소통 프로토콜은 모든 부서가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고급 프로젝트 관리 도구의 도입은 우리가 진행 상황을 더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문제가 되기 전에 이를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정된 예산은 더 상당했지만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커버할 수 있는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외부 컨설턴트는
새로운 관점과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우리의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 프로젝트는 점차 가속도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지연과 예산 초과는 점차 극복되고 있었습니다. 선박들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들의 세련된 디자인은 우리의 회복력과 결단력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비판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었고 우리의 약점을 직면하고 우수성을 추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했던 도전들은 우리의 결의를 강화시켰고 네이벌 다이나믹스 내에서 책임감과 지속적인 개선의 문화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몇 주는 제 경력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네이벌 다이나믹스 팀은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 프로젝트가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회복력과 역량을 증명하는 기회임을 증명하기 위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인 제시카 리는 일련의 심층 리뷰를 소집하여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는 초기 회의 중에 강조했습니다. 그때만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의 일정과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초기 설계부터 조달 및 건설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오해, 비현실적인 기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해군 관리들이 도입한 일련의 설계 수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의도는 좋았지만 전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각 수정은 우리가 이전 작업을 다시 방문하고 수정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추진 시스템 설계의 변경은 우리가 새로운 자재를 조달하고 제조 과정을 재조정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생산 일정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다루기 위해 우리 인력의 추가 교육을 필요로 했습니다. 더욱이 초기 비용 추정은 이러한 예기치 못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산이 불어나 우리의 재정 자원을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각 추가 비용은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자금을 재배치해야 했고 이는 우리의 진행에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두드러진 결함은 부서 간의 명확한 소통 부족이었습니다. 설계팀, 조달부서, 건설팀이 종종 고립된 채로 운영되면서 오해와 비효율성이 발생했습니다. 한 팀의 중요한 정보가 다른 팀과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중복된 노력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보다 통합된 소통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기적인 부서 간 회의를 도입하고 고급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모든 팀이 같은 페이지에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잠재적인 갈등을 조기에 식별하고 주요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외부 컨설턴트를 영입하여 우리의 프로세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우리의 프로젝트 관리 관행을 철저히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권고사항에는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린 제조 기법 도입이 포함되었습니다. 한 컨설턴트인 에밀리 카터 박사는 방위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회의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는 범위 크리프 프로젝트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변경에 의해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변경 관리 프로토콜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녀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엄격한 변경 관리 프로토콜을 도입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제한된 수정 사항은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이는 일정, 예산, 전체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필수적인 변경 사항만이 구현되도록 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더 깊이 진행하면서 또 다른 명백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비현실적인 기한 설정이었습니다. 고품질의 호위함을 제공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우리는 관련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에 쫓기게 되었고 기한을 맞추기 위한 압박감 속에서 품질이 타협되고 팀원들 사이에 스트레스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프로젝트 일정을 재검토하고 선박 건조의 복잡성을 수용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지연을 고려한 버퍼 기간을 포함시켜 비현실적인 기대에 굴복하지 않고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산 제약도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초기 추정치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현대 해군 공학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상세한 재정 검토를 수행하여 품질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조정은 공급업체와의 계약 재협상이었습니다. 장기적인 관계를 활용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재료 비용을 15% 절감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조달 과정을 간소화하여 중복성을 제거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 내 사기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감시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이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긍정적이고 동기부여가 되는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팀 빌딩 활동과 직원들이 자신의 걱정과 제안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개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시기였다는 것을 압니다. 제시카는 이러한 회의 중에 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이 프로젝트를 되돌릴 것입니다. 집중하고 서로를 지지합시다. 그녀의 말은 우리에게 희망과 결단력을 심어주었습니다. 서서히 우리는 개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소통 프로토콜과 엄격한 프로젝트 관리 관행의 도입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때 지연과 예산 문제가 심각했던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이제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했던 도전들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올바른 전략과 단합된 팀으로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최고 수준의 품질과 효율성을 갖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결함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서 이룬 진보는 프로젝트의 모멘텀을 되찾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어 우리의 부족함을 직면하고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 프로젝트가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우리의 노력에 더 넓은 전략적 함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확장하는 해상 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파트너들과의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남한과 일본이 이 전략적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두 나라는 첨단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동맹과의 협력은 우리의 선박 건조 노력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적들에 대한 통일된 전선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시카는 국제 협력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을 탐색하여 그들의 전문 지식과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한과 일본은 최첨단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해군 선박을 전달한 실적이 있습니다.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직면했던 도전들을 극복하고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에
시기적절한 납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제 협력을 위한 연락 담당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이는 저에게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러운 책임이었습니다. 외국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기술적 조율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와 조직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복잡성을 수반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연락 대상은 남한의 주요 조선업체인 한화해양이었습니다. 한화는 최근 이탈리아 조선업체 핑칸티에리의 중요한 자산을 인수했으며 이는 한화를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강력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 인수는 한화가 우리 노력을 의미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자원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게 했습니다. 한화와의 초기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팀은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이었고 공동의 위협에 맞서 해군 역량을 강화하는 상호 이익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팀들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일련의 가상회의를 주선했습니다. 협력의 주요 영역 중 하나는 기술 공유였습니다. 한화는 첨단 추진 시스템과 고급 무기 통합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는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우리의 설계에 통합함으로써 선박의 효율성, 속도, 전투 능력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한화의 간소화된 생산 공정과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 관행은 우리 운영에도 귀중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한화의 모범 사례를 배우기 위해 교육 세션과 워크숍을 계획하여 우리의 작업 흐름에 유사한 효율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도 이 노력에서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미쓰비시는 신뢰할 수 있고 고성능의 해군 선박을 오랫동안 건조해온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품질 관리와 시기적절한 납품에 대한 그들의 통찰력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미쓰비시와의 협력은 우리의 프로젝트에 정밀성과 신뢰성을 주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이전에 부족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의 미쓰비시와의 회의는 동료애와 공동의 목적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지역 위협에 맞서는 단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호 이해는 생산적인 파트너십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공동 훈련 프로그램, 기술 교환, 조율된 프로젝트 일정을 논의하여 우리의 노력이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깊어지면서 전략적 동맹이 콘스텔레이션 프로젝트의 성공에 필수적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동맹국들과의 자원과 전문 지식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겪었던 기술적 및 물류적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국제 파트너들의 서로 다른 조직 구조와 관료적 절차를 조율하는 데는 인내와 유연성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목표와 기대치를 일치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공동의 목표에 대한 헌신이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일정의 동기화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각 파트너는 자신만의 일정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요구와 능력을 존중하는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속적인 협상과 열린 소통을 통해 우리는 모든 참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조정된 일정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도전 과제는 우리의 기술 시스템의 호환성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화의 추진 시스템과 미쓰비시의 무기 시스템을 우리의 호위함 설계에 통합하는 데는 철저한 계획과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통합에 집중할 전담팀을 구성하고 모든 구성 요소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동맹의 이점은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추진 시스템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고 선박의 속도와 연료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미쓰비시의 품질 관리 전문성은 결함과 지연을 눈에 띄게 줄여 우리의 선박이 최고의 성능과
신뢰성을 갖추도록 보장했습니다. 더불어 문화 교류는 우리 팀 간의 단합과 상호 존중의 정신을 강화했습니다. 남한과 일본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방법을 접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의 기술적 역량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인간관계를 강화하여 응집력 있고 회복력 있는 인력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합된 전선 구축 비전은 이러한 전략적 동맹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남한과 일본과의 협력은 단순한 사업적 협정 이상이었으며, 이는 국제적인 연대와 공동의 목표를 향한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협력의 실질적인 결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선박들은 우리의 성능 기준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통합과 간소화된 생산 공정은 한때 문제였던 프로젝트를 이제는 해군공학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변모시켰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국내외적으로 주목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속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며 프로젝트를 되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국제 파트너들의 기여를 칭찬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대통령의 격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 여정은 험난했지만 전략적 동맹과 변함없는 결단력을 통해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이제 미국 해군 함대의 중추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 국가와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전략적 동맹을 통해 해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의 지정학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 협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었지만 네이벌 다이나믹스 내부의 도전 과제는 우리의 진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 프로젝트의 성공은 우리의 회복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내재된 문제들을 드러냈습니다. 제시카는 조직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1년의 내부 감사를 소집했습니다. 우리의 내부 프로세스가 외부 협력만큼 견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는 회의 중에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단순히 파트너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효율적이고 응집력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 결과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몇 가지 영역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부서 간의 효과적인 소통 부족이었습니다. 부서 간 협력을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일로가 존재하여 오해와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팀은 조달 부서가 특정 자재를 조달하는 데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과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설팀은 최신 설계 사양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재작업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보다 통합된 소통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실시간 업데이트와 부서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기적인 부서 간 회의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갈등을 조기에 식별하고 주요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내부 도전 과제는 작업 부하 분배의 불균형이었습니다. 일부 팀은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있었고 다른 팀은 상대적으로 여유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번아웃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시카는 책임 분배를 보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 프로젝트 구조를 재조직했습니다. 우리는 유연한 인력 모델을 도입하여 팀원들이 현재의 필요와 프로젝트 요구에 따라 부서 간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우리의 인력을 최적화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조직 내 사기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지속적인 압박과 예산 제한으로 인해 팀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일부 직원들은 건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지원적인 근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원들의 웰빙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유연한 근무 시간을 도입하여 팀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가 수업과 마음챙김 워크숍과 같은 웰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개방적인 의견 교환을 장려하는 오픈도어 정책을 도입하여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걱정과 제안을 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기적인 피드백 세션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고 팀의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특히 엔지니어링 팀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사임한 상황은 큰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콘스텔레이션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들의 떠남은 우리의 전문 지식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제시카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원을 재배치하고 임시 컨설턴트를 영입하여 공백을 메우도록 했습니다. 또한 내부 채용 캠페인을 시작하여 새로운 인재를 모집했습니다. 이 경험은 견고한 승계 계획의 중요성과 예기치 못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콘스텔레이션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배운 교훈은 적응력과 회복력, 그리고 단합된 팀의 힘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전담 프로젝트 관리 사무소 PMO의 도입이었습니다. PMO는 다양한 부서 간의 조정을 감독하고 프로젝트 일정 준수를 보장하며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중앙 집중식 감독은 우리의 운영을 간소화하고 명확한 책임 소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PMO는 또한 부서 간 소통을 촉진하고 정기적인 체크인을 조직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담팀이 프로젝트 관리를 집중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우리는 병목 현상을 줄이고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초점은 직원 교육 및 개발이었습니다. 우리는 팀의 기술에 대한 투자가 높은 성과 기준을 유지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임을 인식했습니다. 최신 기술과 해군 공학 및 프로젝트 관리의 모범 사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원들이 최신 동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멘토십 프로그램도 도입하여 경험 많은 팀원들이 신입 직원들과 짝을 이루어 지식 전수를 돕고 전문적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우리의 기술적 역량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 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응집력 있고 회복력 있는 인력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개선이 자리 잡으면서 그 혜택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팀은 더욱 응집력 있게 운영되었고 소통 장벽이 허물어지며 운영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한때 지연과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 프로젝트는 이제는 정밀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내부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하면서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콘스텔레이션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배운 교훈은 적응력과 회복력, 그리고 단합된 팀의 힘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감과 효율성에 대한 초점은 우리가 내부 프로세스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정은 어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이러한 도전을 극복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헌신적이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면서 저는 우리가 뛰어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목적의식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우리의 내부 투쟁에서 배운 교훈은 우리의 기초를 강화하여
미래의 도전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통령 트럼프의 발표 이후 몇 주는 제 경력에서 가장 도전적인 시기였습니다. 네이버 다이나믹스의 저희 팀은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프로젝트가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회복력과 능력을 증명하는 증표임을 입증하기 위해 결과를 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리더인 제시카 리는 우리가 실수한 구체적인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는 초기 회의 중에 강조했습니다. 그때서야 효과적인 해결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의 일정과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설계부터 조달 및 건설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잘못된 의사소통, 비현실적인 마감일,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들로 얽힌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해군 관계자들이 도입한 일련의 설계 수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의도는 좋았지만 전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각 수정사항은 저희가 이전 작업을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추진 시스템 설계의 변경은 새로운 자재를 조달하고 제조 공정을 재조정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생산 일정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다룰 수 있도록 저희 인력의 추가 교육도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초기 비용 추정은 이러한 예기치 못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산이 급증하여 재정 자원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각 추가 비용은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자금을 재배치해야 했기 때문에 진행을 방해하는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부서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 부족이었습니다. 설계팀, 조달부서, 건설팀이 종종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오해와 비효율성이 발생했습니다. 한 팀의 중요한 정보가 다른 팀과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노력이 중복되고 자원이 낭비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보다 통합된 의사소통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기적인 부서 간 회의를 도입하고 고급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모든 팀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잠재적인 갈등을 조기에 식별하고 주요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저희는 외부 컨설턴트를 초빙하여 저희 프로세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저희의 프로젝트 관리 관행을 철저히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권고사항에는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린 제조 기법 도입이 포함되었습니다. 방위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인 에밀리 카터 박사는 회의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범위 변경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변화가 문제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변경 통제 과정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녀의 조언을 받아들여 저희는 엄격한 변경 관리 프로토콜을 도입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제한된 모든 수정 사항은 일정 예산 및 전체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필수적인 변경만을 시행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 작업을 더 깊이 진행하면서 또 다른 명백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에 설정된 비현실적인 마감일이었습니다. 고품질의 호위함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저희는 관련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감일을 맞추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품질이 타협되고 팀원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저희는 프로젝트 일정을 재검토하고 선박 건조의 복잡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마감일을 연장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지연을 감안한 여유 기간을 포함시켜 현실적인 기대치에서 꾸준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산 제한도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했던 또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초기 추정치는 현대 해군 공학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세부적인 재정 검토를 실시하여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했습니다. 중요한 조정 중 하나는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재협상한 것이었습니다. 장기적인 관계를 활용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저희의 헌신을 보여줌으로써 자재 비용을 15% 절감하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달 과정을 간소화하여 중복을 제거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 내 사기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감시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제시카는 긍정적이고 동기부여된 인력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팀 빌딩 활동과 팀원들이 우려와 제안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열린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시기였다는 것을 알아요. 제시카는 이러한 회의 중에 팀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이 프로젝트를 되돌릴 것입니다. 집중하고 서로를 지원합시다. 그녀의 말은 우리에게 희망과 결단력을 불어넣었고 서서히 개선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나은 의사소통 프로토콜과 엄격한 프로젝트 관리 관행의 도입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지연과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이제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희가 직면했던 도전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올바른 전략과 단결된 팀으로 저희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높은 품질과 효율성을 갖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내부 결함을 식별하고 해결한 진전은 프로젝트의 모멘텀을 되찾는 데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대통령 트럼프의 발표는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저희는 부족한 점을 직면하고 더 강하고 회복력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해군 발전은 수년간 위협으로 남아 있었지만 최근의 발전은 방위 커뮤니티 내에서 우려를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중국의 해상 능력의 급속한 확장은 그들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미국에게 이는 해군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단순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의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중국의 해군 성장을 상쇄하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프로젝트는 이 전략의 중심 구성 요소로 해군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가속화됨에 따라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고도로 발달된 조선 산업과 전략적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 이 노력에서 귀중한 파트너였습니다. 이들 동맹국과 협력함으로써 저희는 조선 노력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적에 맞서기 위한 통일된 전선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을 탐색하여 그들의 전문 지식과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최첨단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 해군 선박을 제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함께 일함으로써 저희는 직면했던 도전을 극복하고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의 적시, 납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제 협력을 위한 연락 담당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책임은 저에게 설레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외국 파트너들과 밀접하게 협력한다는 것은 기술적 조정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와 조직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연락처는 한국의 선도적인 조선업체인 한화해양이었습니다. 한화는
최근 초기 컨스텔레이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탈리아 조선업체 핀칸티리에로부터 상당한 자산을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는 한화를 글로벌 조성 분야에서 강력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저희 노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과 전문 지식을 갖추게 했습니다. 한화와의 초기 논의는 유망했습니다. 그들의 팀은 공동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해군 능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에 상호 이점을 인식하며 협력에 대해 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일련의 화상회의를 주선했습니다. 협력의 주요 영역 중 하나는 기술 공유였습니다. 한화는 최첨단 추진 시스템과 고급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여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저희 설계에 통합함으로써 선박의 효율성, 속도 및 전투 능력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한화의 효율적인 생산 공정과 프로젝트 관리 관행은 저희 운영에 귀중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저희는 한화의 모범 사례를 배우기 위해 교육 세션과 워크숍을 계획하여 저희 작업 흐름에 유사한 효율성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도 이 노력에서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미쓰비시는 신뢰할 수 있고 고성능 해군 선박을 건조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품질 관리 및 적시 납품에 대한 그들의 통찰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특히 엄격한 일정 유지를 위한 그들의 통찰은 초기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괴롭혔던 지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와의 회의는 동료애와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양측은 지역 위협에 맞서기 위한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이러한 상호 이해는 생산적인 파트너십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공동 훈련 프로그램, 기술 교류, 프로젝트 일정 조정을 논의하여 노력의 원활한 통합을 보장했습니다. 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전략적 동맹이 단순히 유익한 것이 아니라 컨스텔레이션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동맹국들과 자원과 전문 지식을 결합함으로써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를 괴롭혔던 기술적 및 물류적 도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을 구축하는 것은 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제 파트너들의 조직 구조와 관료적 절차의 차이를 조율하는 데에는 인내와 적응력이 필요했습니다. 목표와 기대를 일치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공동의 목표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이 저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점 중 하나는 프로젝트 일정의 동기화였습니다. 각 파트너는 고유한 일정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의 요구와 능력을 존중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끈질긴 협상과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모든 관련 당사자의 제약과 능력을 존중하는 조정된 일정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기술 시스템의 호환성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화의 추진 시스템과 미쓰비시의 무기 시스템을 저희 호위함 설계에 통합하려면 철저한 계획과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통합에 집중할 전담팀을 구성하여 모든 구성 요소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동맹의 이점은 빠르게 분명해졌습니다. 한화와의 협력은 추진 시스템에 상당한 개선을 가져와 호위함의 속도와 연료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미쓰비시의 품질 관리 전문성은 결함과 지연을 눈에 띄게 줄여 선박이 최고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욱이 문화 교류는 저희 팀 간의 단합과 상호 존중의 감각을 조성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희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방법을 접할 수 있었고, 이는 기술적 역량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강화하여 응집력 있고 회복력 있는 인력을 만들었습니다.